제가 하는 말이 모든 사건에 있어 정답은 아닐 수 있고 통상적인 경우로 한정해 상식적인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민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의 문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각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각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부 판사님이 알아서 원고, 피고 양쪽에다가 니들 서로 이기려면 어떤 증거자료를 내라, 어떤 식으로 주장해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지가 절대 않습니다. 판사님은 그냥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양측이 내는 증거자료와 입증 방법에 대해 판단만 해서 결론만 내릴 뿐이지 어느 한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자고 한다면 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돈을 입금했다는 내역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가령 현금으로 큰 돈을 빌려줬다면 어떤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권자는 내가 얼마의 돈을 대여했고 옛날에 주고받은 카톡 정도는 있고 이런 사실을 내 가족이나 누가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건다고 해도 재판부에서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으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때 피고는 아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만 하다가 실제 돈을 빌린 적은 없고 만약에 돈을 빌려준 게 사실이면 이렇게 큰 돈인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차용증을 당연히 저 사람이 나한테 요구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요새 누가 현금으로 큰 돈을 주냐, 계좌이체로 줬겠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판사님 입장에서는 과연 양쪽 말증 누구 말이 맞을지 50대 50 정도가 되거나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때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계약관계를 할 때에는 아무리 친한 사이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좀 매정하게 보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어떤 사용증이나 계약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고, 가령 내가 계좌 대신에 돈은 내가 빌리지만 내 친구 계좌로 대신 송금 좀 해줘, 이런 부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러면 나중에 그 권리관계가 꼬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 돈을 빌려가는 사람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거래에 관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서의 특수관계는 쉽게 정해야 한다면 애인 사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해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보면은 3년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가 나에게 3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돈을 갚지 않고 연락해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버렸다, 저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문의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일단 딴 거는 다 차지하고 대여금 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의해서 그 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근데 저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식입니다. 차용증 같은 건 당연히 안 썼고 사귀었던 사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여금 소송을 한다고 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입증 부족으로 패소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재판부에서 나오는 판결의 취지는 네가 돈을 빌려준 것이 거짓이어서 너는 패소다, 이 취지가 아니고 원고인 네가 주장하는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증거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되지 않으니 네가 졌다, 이런 취지로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상 채권 채무의 다툼 문제와 형사상 사기죄 성립 부분에 관한 구분을 명확히 인지해 두면 좋겠습니다. 가령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거나 돈은 갚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인스타나 SNS를 봤더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연락만 하면 다 끊어버리고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런다면 민사소송에 의해 돈을 배상받기보다는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어떤 형사처벌을 시키겠다, 사기로 고소를 하면 징역을 갈 것이고, 그때 이 사람이 나한테 합의를 요청해 오면 내가 빌려준 돈 전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자에다가 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다 받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대여금 채권 채무의 문제와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의 문제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유념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가령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시점에 그 사람이 나를 속여서 기망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착오를 일으키게 해서 나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고 본인은 이득을 본 경우여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시점 기준은 그 당시가 기준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도 없이 나를 속여서 돈을 가져갔다면 이때에는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차용증도 쏘고 돈을 빌려주면 꼭 갚을게 하고 가져갔고 나름
중간중간에 뭐 연락도 잘 받으면서 빌려간 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갚아왔다면 이는 민사상 채권 채무의 문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것이 사실이고 나에게 갚을 의사도 그 당시엔 있었는데 자기 딴에는 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다든지 생활 환경이 어려워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돈을 못 갖고 있는 경우가 되었다면 어떤 도의적인 부분에 관한 책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사기죄가 인정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해봐야 경찰 수사관도 이거는 민사상으로 해결될 문제이지 사기죄로 고소해봐야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도로 약간 냉소적인 반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기죄 고소건에 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서에 보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내용을 기재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건 고소인의 고소 취지상으로 비추어 볼 때 본건 내용은 민사상 채권 채무로 해결될 문제인 바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당장에 내가 느낄 때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과 어떤 적용 법률 문제는 실제 법률과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 드린 얘기만 봐도 누가 돈을 안 갚으니 얘는 사기꾼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사기죄 법문에서 정해놓은 어떤 요건에 관해 이 사실관계가 전부 매칭이 돼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볼 때 가령 내가 상대방이 돈을 안 갖고 버틴다든지 내가 투자를 했는데 저 사람이 투자금을 전혀 안 돌려주고 이득도 안 돌려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런다고 했을 때 과연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부분인지 어떤 사기죄 고소로 해결될 부분인지 어떤 적용 법규에 대한 해석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해서 좀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큰 잘못을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경찰에 112 신고를 당한다거나 나에 대해 어떤 누가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해서 너무 긴장한다거나 끌려다닌다거나 소위 좀 쫄아서 당황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너무 저자서로 나갈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내가 어떤 경찰로부터 체포 권고된 후에 구속될 수도 있고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당연히 그 상황이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다고 하면 오히려 법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에 의해 어떤 사실관계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당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사건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나 고소당했으니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저 고소 제발 취하해 주세요.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해도 어차피 고소인 진술을 경찰서에서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인 나를 소환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경찰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고소인 진술을 듣고 피고소인인 나의 진술을 듣고 쌍방 내용과 증거자료를 취합해서 어떤 결론을 낼 뿐이지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상대방이 나를 고소하면 저 사람이 왠지 피해자 컨셉으로 경찰서에서 가서 울고불고 하면서 조사를 받으면 저쪽 입장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왠지 나는 가해자로 벌을 받거나 어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명백히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한다면 고소가 진행돼 봐야 경찰은 그냥 중간자적 입장에서 어떤 판단만 할 뿐이기에 피고소인인 나 역시도 충분한 설명 기회가 주어지고 실제 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그 사건의 처리 기간은 최소 석 달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어떤 자료든 반박 자료든 내가 변호사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상담할 기회도 충분히 있고 내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집니다. 사실 그 안에 내가 어디 출장을 가야 되거나 외국에 어디 나가야 된다면 어떤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 한 그런데도 다 충분히 갔다 올 수 있고 충분한 대응의 시간과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고소를 당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여기 어디 경찰서 무슨 형사팀인데 누구누구 씨 되시죠? 저는 어디 수사관 누구누구입니다. 본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한번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전화를 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너무도 놀라서 이거 무슨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도 많고 끊은 다음에 다시 그 번호로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막상 걸어보고 수사가 아닌 거를 확인하면 너무 놀라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 이런 표현 해도 돼? 사실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서 근처에도 안 가보신 분들이라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하여 대답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감옥 가나요? 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부터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연락이 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 어차피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거니와 어떤 절차에 대한 반박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니 이런 경우라면 일단 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셔서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당장 내가 해야 될 조치는 무엇인지 차분히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강력범죄를 저지른 급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경찰서에서 나한테 전화도 오지도 않습니다. 집으로 갑자기 찾아와서 나를 체포해서 검거해 간다거나 내일 안 나오면 체포하겠다 이런 연락이 올 때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내가 바쁘면 조사 일정도 1주, 2주 정도 미뤄줄 수도 있고 다 조율해 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당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를 안 당하는 게 최선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최근에는 예기치 않은 여러 곳에서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세상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기에 가만히 있어도 어떤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일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되고 과연 여기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를 역으로 고소해서 처벌시킬 방법은 없는지 어떤 최선의 조치에 대해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관점은 아니고 번외로 잠깐 얘기를 드린다면 최근에는 좀 세상이 흉흉해서 예기치 않게 강력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술자리나 이런 데서 술에 취한 상대방과 다툰다든지 이럴 때는 일단 현장을 피하고 일단 도망가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리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지구대에서 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날은 사실 불가능하기에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법은 멀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장을 피하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고 일단 위급한 사태에서 피난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개인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